네,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추운 것뿐만이 아니라 추운 걸로 끝나면 좀 나은데 눈도 많이 오고 또 꽁꽁 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좀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요. 자, 지금 그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그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캐나다 그 대초원에서 쏟아져 내려온 북극 고기압이 미국 서북부 그리고 중동부 지역까지 그 한파를 몰고 와서 지금 며칠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그랬는데 앞으로 며칠 더 그럴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연방기상청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총 9,500만 명이 현재 한파 경보 아니면 또 한파 주의보, 그보다 높죠? 또는 그보다 더 높은 한파 경계령 까지도 받은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파 경보나 한파 주의보는요, 체감 온도가 화씨 0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령됩니다. 섭씨로 본다면 섭씨로는 영하 17도 정도 됩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화씨 0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파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특히 몬태나주와 노스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이거보다 상당히 더 낮다라는 것이죠. 체감 온도가 화씨로 본다면 영하 69도, 섭씨로 본다면 영하 56도. 이 상상이 됩니까? 한국에서 지금 뭐 추워 해도 영하 한 10몇 도 정도인데 이게 뭐 20몇 도도 아니고 30몇 도도 아니고 체감 온도가 영하 섭씨로 56도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몬태나주 그리고 사우스와 노스 다코타주 강추위, 혹독한 강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불행히도 이 강해진 찬 공기가 한랭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이 위험한 추위가 앞으로 며칠 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 방송도요, 미국 인구의 약 한 75% 정도가 앞으로 한 7일 동안 영하의 기온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중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오대호 인근 지역 또 북동부 지역에는 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처음 열리는 아이오와주, 오늘 이제 코커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오와주에도 한파와 폭설 그리고 강풍이 동시에 몰아쳐서 후보들이 일부 유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너무 추워서 투표하러 사람들이 나올 것인가, 이걸 걱정할 정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코커스가 열린 오늘 이 아이오와주의 수온주는 섭씨로 본다면 영하 29도까지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화당 아이오와 그 코커스 흥행에 비상이 걸려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서부 지역 오레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서부 하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레곤주, 그리고 더 올라가면 시애틀주, 이쪽은 겨울에 아주 생각보다 요즘 많이 추워졌어요. 특히 이제 오레곤주에서는 지금 폭설과 얼음 폭풍이 몰아치면서 대규모 정전사태까지 발생했고요. 추위로 인한 사망자도 오레곤주에서 나왔습니다. 이 AP통신은 오레곤주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 추위와 관련해서 3명이 숨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는 어제 한 캠핑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캠핑카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캠핑카 안에서 불을 피우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은 하죠. 그 안에 유독가스가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추워서 그러는지 캠핑카 안에서 불을 피우고 추위를 녹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너무 강풍이 세게 부니까 밖에서 커다란 나무가 강풍 때문에 쓰러지면서 이 차를 덮쳤습니다. 근데 차를 덮쳤는데 차가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불을 피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무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차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차 밖으로 탈출은 했습니다만 그때 30대 초반의 한 여성 한 명이 차 안에 갇혀서 결국은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레곤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그런 추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또 오레곤주 그 레이크 오스위고 지역에서는요, 강풍이 역시 또 큰 나무를 쓰러뜨리면서 주택을 이번에는 덮치면서 집안 2층에서 있던 한 노인이 또 역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추위 때문에, 강풍 때문에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오레곤주는 통상 겨울에는 비가 내리고 또 강추위와 폭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닌 것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례적으로 상당히 뭐 일종의 이상기후죠. 그래서 오레곤주에 뭐 겨울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겨울에 폭설 그리고 강풍 등등이 불면서 이번에는 더더욱이 피해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매년 겨울에 춥고 매년 겨울에 뭐 눈이 많이 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대비책이 세워져 있고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있을 터이지만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그런 강풍과 폭설이 내리는 곳이 아닌 그런 오레곤주에 이례적으로 이런 강풍과 폭설이 닥치니까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뉴욕주로 가볼까요? 뉴욕주의 그 버팔로시 당국은 최고 2피트의 적설량이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경고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오레곤주 버팔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그 프로풋볼 버팔로 빌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간의 그 NFL 플레이오프 경기도 악천후로 인해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항들도 혼란을 겪고 있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을 드나드는 그 항공편의 지금 절반 이상이 취소됐고요. 또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또 덴버 국제공항, 또 시애틀에 있는 시텍 공항이라 그러죠. 짧게 줄여서는, 길게 풀어서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짧게 줄여서 시텍 국제공항인데 여기도 다수의 항공편이 지금 취소 또는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다니실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폭설과 폭풍은 남부 지역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 또 미시시피주의 북부, 또 테네시주의 서부 일부 지역에 4인치 내지 최고 한 6인치 정도의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전제를 달면서 아칸소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품목을 운반하는 트럭 등 자동차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이런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들은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필수적인 그런 비상구호품만을 실은 큰 대형 트럭만 조심스럽게 다녀라.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 또 강추위 때문에 난방 수요가 치솟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뭐 히터 틀고 보일러 틀고 다 해야죠. 그러니까 난방 수요가 치솟으면서 이 전력망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정전 현황 그 집계 사이트가 있는데 poweroutage.co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전되는 그 지역을 알려주는 그 웹사이트예요. poweroutage.com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 총 28만여 가구 정도가 전기가 끊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볼까요? 오레곤주의 한 16,000여 가구, 또 펜실베니아주의 47,000여 가구, 또 미시간주의 42,000여 가구, 위스콘신주의 3만여 가구, 그리고 뉴욕주의 10,000여 가구 등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례적인 한파와 또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던 곳 있죠? 네, 텍사스. 그 텍사스 주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번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텍사스 주민들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도 많이 오고 강추위 때문에. 또 텍사스 주의 전력회사는 미리미리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는 17일까지 텍사스 주에서는 그 전기 사용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가능하면 좀 전력 수요를 좀 자제해달라, 전기를 좀 적게 써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텍사스 주의 주민들, 우리 텍사스 주의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추우면 뭐 히터를 안 틀 수는 없지만 그 히터 틀더라도 좀 켰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좀 잠깐 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전기 쓸 때도 조금 절제해서 써달라라는 것이 텍사스 주 정부의 당부이기 때문에 텍사스 주에 계시는 분들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면 너무 덜덜 떨고 한파에 고통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따뜻하게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단, 그 먼저 아이디어를 좀 낸다면 온 집안, 텍사스에는 집들이 좀 크잖아요. 근데 온 집안을 다 그냥 방방마다 뭐 다 틀어놓으면 너무 전기 소모가 크니까 가능하면 낮 시간이나 또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런 초저녁 시간 이럴 때는 뭐 리빙룸이면 리빙룸, 뭐 패밀리룸이면 패밀리룸 한 군데에 가족들이 좀 모여서 히터를 거기 하나만 틀어놓고 좀 있는다든지 이렇게 좀 전기를 아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야 뭐 어쩔 수 없죠.
전기 아끼는 것, 전기가 이제 왜냐면 이제 돈 때문에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급격하게 사용이 높아지면 전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정전이 발생하니까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방 하나 히터 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에 전기를 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큰일이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좀 추워도 조금씩 아껴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텍사스 주 정부 당국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보잉 여객기가 비행 중 기체 벽면이 뜯어져서 큰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일으킨 것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보잉이 비용 절감만을 앞세워서 품질 관리를 무시한 그런 아웃소싱 관행이 근본적인 배경이다라는 그런 비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잉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보잉의 기체 생산 그 외주사인, 그러니까 기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외주를 주는데, 하청을 주는 거죠, 일종의. 그 회사, 외주를 받는 회사가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의 그 운영 실태와 안전을 도외시한 그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 9, 그 여객기의 그 기체를 제작한 곳이 캔사스주 위치타에 있는 스피릿 공장입니다. 보잉한테 외주를 받은 공장이죠. 그 공장은 지난 2005년까지 보잉이 직접 운영을 하던 시설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외주를 준 거예요. 당시 보잉은 최종 조립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외주를 준 다음에 이제 갖고 오면 보잉이라는 회사는 갖고 온 그런 모든 대부분의 부품을 갖고 이제 마지막 조립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이후 그 스피릿, 보잉의 하청을 받는 그 스피릿이라는 회사는요, 이 보잉의 기체를 제공하는 이제 유일한 공급업체가 되긴 했지만 생산 문제와 또 품질 저하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지적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피릿의 전 현직 직원들은 생산 속도를 높이라라고 독려를 하는 그 원청업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거리를 준 보잉이라는 회사, 생산 속도를 높이라는 이 보잉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 비현실적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폭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들은 하루 두 대를 만드는 속도로 이제 기체를 생산할 경우에 한 달간 볼트와 너트를 채우는 게 수십만 개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에 2대의 비행기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한 달간 볼트와 또는 리벳 등으로 채워야 하는 구멍이 무려 수십만이 아니라 한 달로 본다면, 하루에는 수십만일 수 있지만 한 달에 본다면 한 달에 무려 볼트 너트를 1000만 개를 채워야 한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코넬 비어드라는 그 스피릿의 위치타 공장의 그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피릿이 직원들에게 작업을 너무나도 재촉하는 탓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전 세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보잉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그 추락 사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사고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폭로입니다. 자, 지난 2018년 사고가 발생한 그 직후 연방의회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에서는 사고기를 조립한 공장의 생산 관리자인 에드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어떤 한 메모가 그때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보잉 비행기에 내 가족을 태우기가 정말 주저된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비행기에 내 가족을 태우기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얼마나 대충대충 안전 불감증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스피릿의 이 전직 품질 검사관인 조슈아 딘이라는 사람은요, 기체에 잘못 뚫린 구멍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한 뒤에 해고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완전한 상황을 지적했더니 해고를 시켜버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스피릿 직원들은 품질 관련해서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윗선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품질 검사관들은 문제를 많이 지적할 경우에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문제가 자기가 판단되는 대로 다 지적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만 대충 지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합니다. 보잉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이 안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보잉의 안전 불감증이 보잉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잉의 기체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 스피릿까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퍼져 있다라는 것이 폭로전인 것입니다. 이 보잉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은 보잉 비행기를 안 타기를 원한다라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네. 이제부터 비행기 타기 전에 내가 예약되어 있는 그 비행기가 보잉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자꾸 보는 그런 특성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보잉의 기체는 보잉 737 맥스 9 기종인데요. 지금 현재 이 보잉 737 맥스 9 기종은 미국에서 전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완전히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종 말고 다른 보잉 기종도 저는 좀 타기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좀 보잉 737 맥스 9이든 아니든 일단 보잉 여객기는 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오늘 열립니다. 코커스를 하루 앞두었던 어제 각 후보들은 현지에서 막판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북극 한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추운지 코커스가 열리는 아이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인한 강추위로 체감온도가 섭씨로 이제 영하 30도 밑으로 곤두박질치면서 투표율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후보들은 일부 대면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제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아이오와주 인디애놀라라는 곳에서 그 심슨 대학이 있는데 그 심슨 대학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아프다고, 이제 뭐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했냐면 sick as a dog, 개처럼 아프다고. 근데 이제 개처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이 아프다고 라는 뜻이죠. 그렇게 아프다고 해도 설사 투표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쓰러진다라고 해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참 세긴 세죠, 발언이. 네. 또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은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을 다시 해야 한다 라면서, 저는 대선에서 조 바이든을 확실히 이길 것입니다. 그것은 국경을 지키고 지출을 막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자신이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을 부각한 니키 헤일리의 발언입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에게는 뒤지지만 바이든과의 양자 대결을 보면 희한하게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헤일리 전 대사는 53% 대 45%로 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이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50대 48로 그저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니키 헤일리 전 대사도 이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올렸냐? 추운 건 알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꼭 나와서 투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영상은 엄청나게 쌓인 그 눈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굉장히 추운 건 알지만 나도 지금 덜덜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와서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라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는 애초 어제 그 더 뷰크를 비롯해서 이 세 곳에서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더 뷰크 행사는 강풍 등으로 인한 교통 문제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편 이제 오늘 열리는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등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득표로 1등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반을 넘기는 소위 압도적인 득표로 1등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전 포인트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위는 과연 누가 할지, 그리고 그 2위가 트럼프와의 차이는 얼마나 나게 될지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 NBC 뉴스가 어제 공개한 그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 첫 번째로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50%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등은 헤일리인 것 같은데, 헤일리와 트럼프의 차이는 28%포인트로 조금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일리가 2등을 하되 20% 갖고 조금 약하다. 27, 28% 이상 정도를 얻어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50%가 안 된다면 아주 재밌어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이 전국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아이오와에서 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에 압도적 대세로는 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50%를 넘길 것이냐 못 넘길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어제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우리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내일 또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앞두고 한국 사위로 불리우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어제 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인사로 최근 무소속 출마설이 제기되었던 호건 전 주지사는 나는 헤일리에게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런 헤일리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11월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뒤에 헤일리 전 대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가상 양자 대결을 이제 거론을 해보면 헤일리는 바이든과 대결할 때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트럼프 대 바이든 간의 양자 대결은 그야말로 박빙 경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선을 본다면 우리는 헤일리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공화당이 헤일리를 지지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 트럼프 기치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아이오와주 경선 전에 사퇴한 것에 대해서 그의 노력에 감사하다라면서 나는 후보가 난립해서 트럼프가 유리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은 결코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요 우길기를 매단 인력거가 다니고 있다라는 그야말로 믿지 못할 소식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길기를 내건 관광용 인력거가 지금 미국 뉴욕 시내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라면서 뉴욕시 당국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관광도시 가운데 하나인 뉴욕에 대형 우길기가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센트럴파크 사무소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이번 항의 메일에서도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그 전면에 내세웠던 그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뉴욕을 방문 중인 수많은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결국 그래서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인력거 철폐, 우길기 철폐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도 같이 SNS에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일본도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걸 허가해 줬다면 그 허가를 해준 뉴욕시 정부가 더더욱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주 한인의 날인 지난 13일을 맞아서 축하 메시지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보냈습니다. 이 미국계 한인들의 헌신과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121년 전 오늘
한국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했다라면서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며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강력한 헌신 또 힘과 정신은 기회의 땅인 미국이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은 기업가, 변호사, 공무원, 군인 등등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미국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본인의 뿌리를 이처럼 기억하고 반추하는 것의 중요성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라면서 모든 한국계 미국인들의 엄청난 기여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로 이민한 미주 한인 첫 도착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연방의회가 지난 2005년 법률로서 이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해서 공식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속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요 또 엄청난 차별을 받아오던 미국 내 흑인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미국 사회에 감동을 준 그리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연설로 유명한 그 흑인 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탄생 9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 즉 연방 공휴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29년 1월 15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9년 만인 1968년 4월 4일 총격으로 암살당했죠. 그는 50년대와 60년대 미국 사회가 특히 이제 남부주에서 흑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에 여기에 항거하면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치면서 차별 철폐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는 이런 그의 행동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백인 사회, 특히 이제 경찰과 검찰은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체포를 하기도 하고 구금하기도 하고 툭하면 기소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보수적이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백인 중에는 물리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폭탄이 터졌고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항의 전화를 막 걸어서 언어 폭력을 일삼는 것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공격은 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민권 운동을 함께 같이 하던 흑인 목회자 등 이 흑인 지도자와 시민들의 희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폭력 저항을 부르짖었고 또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숭상하는 미국 사회에 흑인에 대한 차별은 비민주적이며 비기독교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정해놓고 이 킹 목사의 삶을 되새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광부의 아들에서 총통까지입니다. 이번에 대만 총통에 당선된 라이 칭더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곳 미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에서 의사를 거쳐 대만 총통에 오르게 된 올해 65살의 라이 칭더 당선인. 그는 자수선거의 전형을 보여준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라이 당선인이 속한 집권 민진당 내에서도 대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진당은 이제 친미국 쪽이죠. 자, 갈등에 휩싸여 있는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지금 최대 과제입니다. 1905년생인 라이 칭더 당선인은 신베이시의 그 시골 마을 완리라는 곳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90일 만에 부친이 광산 사고로 사망하면서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자랑스러운 광부의 아들임은 그러나 그는 계속 강조하면서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그는 선거 전날인 12일에도 고향 신베이시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아버지와 마을 어르신들이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광산업이 대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라이 당선인의 유년 시절은 가난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국립대만대학 의대를 졸업한 뒤에 2003년 미국으로 유학 와서 하버드대 공공보건학 석사를 거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계 입문 후에 업무차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직접 뛰어나가서 자신의 차에서 뛰어나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부상자를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의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새 출발을 한 뒤에는 민진당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994년 정치권에 투신한 그 라이 당선인은 1999년 입법위원, 한국으로 보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4선 의원을 거쳐서 2010년 타이난 시장을 지냈고 2014년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2017년에는 차잉원 정권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이 차이 총통과 이 러닝메이트로 손을 맞잡았고 그해 5월 차이 총통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총통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 총통이 같은 해 11월 치루어진 지방선거에서 이 민진당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주석에서 물러나자 이듬해 1월 신임 당 주석에 올랐습니다. 라이 당선인은 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 내에서도 강경파 중에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 총통보다도 더 강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또 구이합의, 이 구이합의라는 것은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그런 합의입니다. 그 합의 원칙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이합의 수용은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은 이미 주권국가다. 또 주권국가인 대만의 통일과 독립을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하라라는 거, 그런 말, 중국과 통일하라는 것은 그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그런 발언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중국의 대만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관측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4월 라이 당선인이 민진당 총통 후보가 된 이후에 완고한 독립 강경론자다, 또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은 아주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그를 계속 원색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당선이 된 거예요. 대만 총통 당선자가 이 입지전적인 인물임을 알았습니다만은 이제 그가 그 지나친 친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친 친미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아주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이 좀 없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휴일로 보내시는 분들은 모처럼만의 연휴를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